베리타스 캐피탈의 84층은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잿빛 카펫은 모든 발소리를 삼켰고 통유리창 너머의 서울은 소음이 제거된 거대한 디오라마처럼 보였다. 이 고요한 제국의 심장에서 한유진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차동민 회장의 비서로서 그녀의 역할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완벽하게 조율하고 그의 심기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맞추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능했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눈에 띄지 않았다. 차동민에게 한유진은 잘 만들어진 스위스 시계와도 같았다. 비싸고 정확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제국을 움직이는 수많은 부품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일 뿐이었다. 한비세요. 인터컴 너머로 들려오는 차동민의 목소리에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그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맹수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개인 아카이브, 서버 이전 작업 때문에 엉망이 됐더군. 오늘 밤까지 완벽하게 재정리해놔. 개인 아카이브, 그것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난 20년간 차동민이 행해온 모든 인수합병, 거래, 그리고 은밀한 뒷공작의 기록이 담겨 있는 곳. 그는 오직 유진에게만 그곳에 접근 권한을 주었다. 그녀의 존재감 없는 충성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하찮게 여겼기에 그녀가 감히 그 상자 안의 비밀을 탐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집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곧장 빌딩의 가장 깊숙한 곳, 항곤 항습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수백만 개의 디지털 파일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분류되고 재배열되고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에게 이 작업은 복잡한 교향곡을 지휘하는 것과도 같았다. 몇 시간을 몰두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문득 멈췄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파일은 연도와 프로젝트명으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지만 단 하나의 폴더가 생뚱맞은 위치에 존재했다. 폴더명은 등대 프로젝트 998.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기억력은 등대 프로젝트가 2005년에 진행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차동민의 세계에서 실수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의도된 결과일 뿐이었다. 호기심이 그녀의 신중함을 이겼다. 그녀는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1차 암호화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차동민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몇 개의 숫자 조합을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렸다. 하지만 안에는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2차 암호화. 이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멈춰야 했다. 이것은 그녀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차동민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부정한 거래와 비인간적인 결정을 목격해왔다. 그녀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녀의 양심은 매일 밤 작은 바늘이 되어 그녀를 찔러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백도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2차 암호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본 순간 유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것은 회계 장부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부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 현직 장관, 여당 국회의원, 대법원 판사,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의 이름들이 그곳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탈세나 횡령이 아니었다. 국가를 조종하기 위한 거대한 뇌물 장부였다. 유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죽음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이것을 덮는다면 그녀는 평생 악마의 공범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그녀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아질 터였다.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할 때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겼던 유언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유진아,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녀는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평범한 목걸이 펜던트처럼 보이는 소형 USB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다운로드 기록을 다른 시스템 백업 로그와 뒤섞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다. 몇 분 뒤,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멈추게 할 데이터가 그녀의 작은 USB 안으로 모두 옮겨졌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버실을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회장 직속 보안팀의 서버에는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보안 등급 1급 파일, 비인가, 접근 및 다운로드 발생.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평소와 같은 퇴근길이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가로등의 불빛,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 그녀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의 편집증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그녀는 늘 이용하던 지름길인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에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 그날따라 골목은 유난히 더 깊고 어둡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뒤를 막아섰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한 명이 그녀의 팔을 뒤에서 낚아챘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핸드백을 거칠게 빼앗았다. 돈이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지갑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들은 가방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고 그들의 눈은 단 하나. 그녀의 목에 걸린 USB 목걸이를 향해 있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이것은 강도가 아니었다. 제거 작업이었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약한 그녀의 몸부림은 건장한 남자들 앞에서 무의미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그녀의 얼굴을 차가운 벽에 쳐박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USB를 지키기 위해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남자는 경멸적으로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려 했다. 절망적인 순간 유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물어뜯었다. 이런 개같은 년이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유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위로 남자의 구둣발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골목의 모든 소음이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쓰러진 한유진을 위협하던 남자들과 그들을 제압하려던 남자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보았다. 골목 입구. 도시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키와 완벽한 비율의 실루엣만으로도 비현실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뭐야, 이 새끼는 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남자가 경멸적으로 뱉어냈다. 그들은 남자가 혼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에게 이 정체불명의 방해자는 성가신 파리 한 마리일 뿐이었다. 상관 말고 목걸이나 빼서 핸드백을 뒤지던 남자가 유진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것은 걷는다고 표현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한 마리 흑표범이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거리를 좁혀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남자는 유진을 덮치려던 남자의 바로 등 뒤에 서 있었다. 분명히 경고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남자는 쏘스라치게 놀라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그림자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고는 흐르는 물처럼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유악, 비명이 골목을 찢었다. 남은 한 명이 동료의 처참한 모습에 이성을 잃고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림자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 칼날을 기다렸다는 듯 침착했다. 그는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안쪽으로 비틀었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그림자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칼을 다른 손으로 받아 쥐고는 순식간에 칼자루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남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모든 것은 불과 10초 남짓한 시간에 일어났다. 한유진은 고통도 잊은 채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것은 거친 싸움이 아니라 한 명의 메스트로가 연주하는 잔혹하고 아름다운 군무에 가까웠다. 마침내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유진 앞에 섰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잡지 화보나 TV 광고 속에서나 보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얼굴, 대한민국 최고의 톱모델, 권태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런웨이 위를 걷던 그 나른하고 신비로운 모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두 명의 남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살기를 아직 거두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을 한번 셔츠 내려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유진에게로 돌렸다. 그러자 그의 눈빛에서 모든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은 우려와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괜찮습니까?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그에게 경계심을 느끼면서도 방금 전 겪은 공포와 고통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목에 걸린 USB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공격당한 거군요. 차동민 회장이 보낸 놈들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차동민의 또 다른 하수인일까? 아니면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골목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을 보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유진을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의 검은색 아우디 차량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을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태우고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차는 미끄러지다 밤의 서울 속으로 합류했다. 당신 대체 누구죠? 차 안에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권태하는 대답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와 그의 사진, 그리고 권태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내 얼굴이 내 직업입니다. 모델이라는 신분은 차동민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장술이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 팀은 지난 3년간 베리타스 캐피탈과 차동민 회장을 주시해 왔습니다. 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정관계 로비 정황은 포착했지만 그를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핸들을 돌리며 유진을 힐끗 보았다. 한유진 씨가 오늘 목숨 걸고 지켜낸 그 USB가 아마도 우리가 지난 3년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스모킹 건일 겁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행동이 우연히 국가기관의 수사망과 겹치게 된 것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차동민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으니 다음번에는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당신을 제거하려 하겠죠. 당신의 집, 가족, 당신이 아는 그 어떤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오늘부로 끝났다. 차는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곳에 멈춰 섰다. 권태하는 차에 시동을 끄고 몸을 돌려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에서 당신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차동민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당신의 내부 정보와 우리의 실행 능력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자 유일한 선택지였다. 혼자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아군이 필요했다. 비록 방금 처음 만난 낯선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는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이자 그녀 자신의 양심, 그리고 그녀가 되찾아야 할 미래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태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우선 푹 쉬어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은 아주 길고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서울의 불빛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더 깊숙이 달려갔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직 소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유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7번의 밤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권태하의 차가 멈춘 곳은 강북의 한강변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그는 여러 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거쳐 전용 엘리베이터에 유진을 태웠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라 요새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내부는 차가운 미니멀리즘과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은 NIS가 극소수의 VIP급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비밀안가 안지아였다. 앞으로 7일간 여기가 당신의 집이자 세상의 전부가 될 겁니다. 권태하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다. 7밤, 그녀의 운명을 바꿀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첫날 밤은 혼돈과 고통 속에서 지나갔다. 태아는 먼저 구급상자를 가져와 유진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모델의 섬세함과 요원에 단련된 정교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그는 멍든 그녀의 팔목에 약을 바르고 찢어진 입술을 소독하며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말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유진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했다. 샤워실은 저쪽입니다. 갈아입을 옷은 침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선 푹 쉬도록 하세요. 할 이야기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죠. 그는 유진에게 공간을 내주고 자신은 거실 소파의 자리를 잡았다. 유진은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내며 비로소 자신이 겪은 일을 실감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잠에서 깼을 때 태아는 이미 홀로그램 테이블 앞에서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울시의 지도가 3D로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차동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아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경찰 내부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가장해서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릅니다. 긴장감이 다시 유진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제가 가진 USB입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풀어 그에게 건넸다. 태아는 그것을 받아들고 안가의 중앙 서버에 연결했다. 복잡한 해독 과정이 몇 분간 이어지고 마침내 파일의 내용이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 펼쳐졌다. 스크린을 가득 메운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와 이름들의 향연이었다. 태하는 숨을 죽였다. NIS가 지난 몇 년간 그림자처럼 쫓던 거물급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이 차동민의 검은 장부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검은 권력의 설계도였다. 세상에. 태하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는 원격으로 자신의 팀과 연결했다. 화면 너머의 분석가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팀장님,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유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차동민은 언제나 몇 단계의 방어벽을 쳐놓습니다. 저 장부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몇 개의 거짓 정보를 섞어 놓았을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거래, 선진홀딩스를 통한 우회 송금, 이건 거짓입니다. 선진홀딩스는 차동민의 오랜 라이벌인 박 회장의 위장 회사죠. 차 회장은 일부러 박 회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흔적을 남겨둔 겁니다. 진짜 자금은 이쪽, 강남개발신탁의 7번 계좌를 통해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강남 재개발 계획안이 발표되기 정확히 사흘 전입니다. 그녀는 막힘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 차동민의 비서로 일하며 스쳐 지나갔던 모든 정보, 대화, 서류, 일정들이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었다. USB의 데이터는 뼈대였고 그녀의 기억은 그 뼈대에 살과 피를 붙여 살아있는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내부를 꿰뚫어보는 유일한 분석가였다. 태아는 경외감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증인과 내부 고발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슈퍼컴퓨터였다. 그날부터 7밤의 진짜 의미가 시작되었다. 낮은 분석과 전략 수립, 밤은 훈련의 시간이었다. 당신은 뛰어난 분석가지만 언제까지나 이 안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태아는 유진을 안개 딸린 작은 트레이닝 룸으로 데려갔다.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능력은 갖춰야 합니다. 내가 가르쳐 줄 것은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그는 유진에게 호신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가르쳤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법, 관절을 꺾어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법,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로 활용하는 법. 유진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집중력은 운동신경의 부족함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그녀는 태아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사진처럼 기억하고 그 원리를 분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훈련 과정에서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다. 태아가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등 뒤에 서거나 그녀의 손목을 잡을 때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미묘한 로맨스 대신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표와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흘째 밤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홀로그램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요원과 증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완벽한 파트너였다. 유진이 차동민의 다음 수를 예측하면 태아는 그것을 막을 전략을 세웠다. 차동민은 분명 당신의 가족을 다음 타겟으로 삼을 겁니다. 태아가 말했다. 이미 우리 팀이 비밀리에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그 압박을 이용해 당신을 밖으로 끌어내려 할 겁니다. 알고 있어요. 유진은 담담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가 가장 아파할 곳, 그의 자금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녀는 홀로그램 지도 위에 한 지점을 찍었다. 마카오에 위치한 한 카지노였다. 여기는 그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가장 중요한 허브입니다. 제가 그의 개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금 흐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면 그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태아는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한 결의와 차가운 분노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나흘간의 시간은 그녀를 피해자에서 전사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성역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바깥 세상에서는 그들을 잡으려는 거대한 그물망이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다.
하지만 요새 아내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이제 어둠 속에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동민의 분노는 베리타스 캐피탈 44층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1억 원짜리 이탈리아산 크리스털 잿더리가 그의 손에 박살나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의 앞에는 보안팀장과 그가 돈으로 매수한 경찰청 고위 간부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고작 계집애 하나를 놓쳐 그것도 내 돈 받아먹는 경찰까지 동원해서 차동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찢어밟길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한유진이라는 오점이 생긴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 자체에 상처를 낸 존재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용하던 모든 카드와 휴대폰 기록이 끊겼고 CCTV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자가 붙은 것 같습니다. 경찰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조력자 차동민은 코웃음 쳤다. 그 계집애한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년을 내 앞에 끌고 와. 서울에 있는 모든 CCTV, 모든 통신 기록을 다 뒤져. 그녀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중요 기밀 유출 혐의자로 공식 수배해 언론에도 흘려 그년이 스스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날부로 서울 전역에 한유진을 향한 거대한 그물망이 펼쳐졌다. 유령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경찰은 실종 수사를 가장해 그녀의 모든 연고지를 샅샅이 뒤졌고 그녀의 사진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모든 경찰관에게 배포되었다. 차동민은 그녀가 숨을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고 있었다. 한편 세상과 단절된 안가 안자 안에서 한유진은 자신을 사냥하는 그물망을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권태아가 NIS의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들이었다. 도시 전체가 그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날 유령 취급하는군.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진짜 유령이 되어서 그의 시스템을 괴롭혀 줘야지.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차동민의 분노는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을 올가매던 피해자라는 껍질을 완벽하게 벗어던졌다. 태아 씨, 당신의 기술팀과 연결해 주세요. 차동민의 서버에 우리가 보낼 선물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권태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보안 회선을 연결했다. 벽면 스크린에 NIS의 사이버 보안팀 요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유진 씨가 직접 지휘할 겁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태하의 말에 요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유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서버 구조, 방화벽의 종류, 심지어는 관리자들의 비밀번호 설정 습관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차동민이 내게 덮어씌우기 위해 만들어둔 가짜 증거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 내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긴 것처럼 꾸며놓았을 겁니다. 그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준비해둔 함정이죠. 그녀는 유령이 되어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성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내리는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았다. 엡실론 7 서버로 우회 접속하세요. 3년 전 사용했던 유지보수 코드를 입력하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귀찮다는 이유로 코드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말씀대로입니다. 뚫렸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한 요원이 흥분해서 외쳤다.
폴더명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찾으세요. 그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해둔 킬 파일입니다. 요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차동민이 조작해둔 가짜 이메일, 위조된 송금 내역, 그리고 유진이 경쟁사 스파이와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들을 찾아냈다. 만약 유진이 그대로 잡혔다면 그녀는 꼼짝없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게 될 터였다. 모두 삭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다는 흔적 대신 시스템 오류처럼 보이도록 로그 파일을 수정해 주세요. 몇 분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차동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함정은 한 줌의 디지털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유진은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사이버 보안팀 요원들은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권태하는 말 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대단하군.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다. 당신은 최고의 분석가이자 최고의 유령이야. 그 순간 베리타스 캐피탈 44층에서는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났다. 뭐라고? 데이터가 전부 사라져 시스템 오류. 차동민은 보안팀장의 보고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한유진. 그가 벌레처럼 여기던 그 계집애의 방역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의 심장부를 향해 비수를 날리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편집증적인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자신이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쫓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주 영리하고 발톱을 숨긴 고양이를 찾아내, 당장 찾아내.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유령을 잡을 방법은 없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이 잡듯 뒤지고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악마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유령을 잡을 수 없다면 유령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져야 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효과적인 미끼를 그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증발된 자리에 내려앉은 섬뜩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의 어머니, 지금 어디에 있지? 보안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좋아, 데려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유령이 제 어미를 구하러 오는지 어디 한번 구경해 보자고. 차동민은 선을 넘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완벽한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령을 잡기 위한 그의 잔인한 덫이 이제 유진의 가장 약한 곳을 향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차동민의 악마적인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안가 안지아의 고요한 공기는 찢어질 듯한 경보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서울시 지도의 한 점. 한유진의 어머니가 있는 일산의 요양병원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젠장, 권태하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요양병원 주변에 배치해둔 NIS 요원들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병원 직원 복장을 한 건장한 남자 2명이 유진의 어머니 병실로 향하고 있었다. 차동민의 사냥개들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소란에 놀라 방에서 나온 유진이 붉게 빛나는 지도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엄마, 진정해요. 유진 씨, 이미 예상하고 대비해 둔 상황입니다. 태아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고 떨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동민이 어떤 인간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치매에 걸린 노인 하나를 해치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위인이었다. 내가 나갈게요. 내가 나가서 그 사람한테 가면 엄마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태아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지금 당신이 나가는 건 자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신 어머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차동민은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아니에요. 날 믿어요. 우리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유진은 절망 대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 순간부터 안가는 숨막히는 작전 지휘 본부로 변했다. 화면은 둘로 나뉘어 한쪽은 요양병원 내부의 CCTV 영상을, 다른 한쪽은 현장 요원들의 바디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타겟 2층 207호실 진입 확인. 복도양 끝. 우리 요원들 대기 중. 태하의 이어폰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한 놈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저녁 산책 시간입니다. 지금이야. 태아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운을 입은 애니스 요원 2명이 들어섰다. 무슨 짓이야? 차동민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요원들은 소음기가 달린 마취총을 발사했다. 픽, 픽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5초 만에 끝났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병원에는 가스 누출로 인한 긴급 대피 훈련이라고 보고해 태아의 지시에 따라 요원들은 유진의 어머니를 다른 침대에 눕혀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NIS가 마련한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시설로 무사히 옮겨졌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야 유진은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차동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로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가 자신의 행동에 얼마나 끔찍한 대가가 따르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해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겁니다. 그녀는 홀로그램 테이블로 다가가 며칠 전 태하와 분석했던 마카오의 한 카지노를 화면에 띄웠다. 베리타스 캐피탈에 검은 돈이 하얗게 세탁되는 돈 세탁의 허브. 골든 드래곤 카지노.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에요.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피와도 같죠. 우리가 그 피를 잠시 멈추게 할 겁니다.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전략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태아는 그녀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읽었다. 차동민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는 잠자는 암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날 밤 그들의 첫 번째 창끝이 마카오를 향했다.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차동민의 개인 서버 백도어를 통해 골든 드래곤 카지노의 VIP 자금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곳은 차동민이 전 세계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비밀 금고였다. 찾았어요. 그의 모든 유령 계좌가 연결된 마스터 계좌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일 뿐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계좌들로 마스터 계좌의 자금을 100만 달러 단위로 쪼개서 이체하세요. 스위스, 케이맨 제도, 파나마, 자금 추적이 까다롭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 국가들로만 유진의 지휘 아래 태아의 사이버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차동민의 비자금이 순식간에 수십 개의 계좌로 흩어져 전 세계로 송금되었다. 예상대로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비정상적인 거액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즉시 해당 계좌들을 동결시켰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차동민은 그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제국을 움직이던 혈액이 순식간에 굳어버린 것이었다. 같은 시각 차동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 통의 보고를 거의 동시에 받았다. 하나는 요양병원에 보낸 부하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카오의 자금줄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와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붉은 와인이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피처럼 보였다. 하는데 진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속았다. 어머니를 미끼로 던지면 그녀가 겁을 먹고 기어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끼를 물기는커녕 그의 목을 향해 창을 던졌다. 그것도 그가 가장 아파할 곳을 정확하게 꿰뚫는 치명적인 창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무서운 적수였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분노와 모욕감에 온몸을 떨며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비공식적인 방법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녀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동민의 철옹성은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금줄이 마비되고 믿었던 사냥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 시스템에 연달아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든 것은 돈이나 부하의 손실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의심이라는 독이었다. 한유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심장부인 서버에 유령처럼 침입하고 마카오의 자금 흐름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내부의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그림자 속에 지난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쳐왔던 얼굴들 속에 배신자가 숨어 있었다. 그의 집무실에 다시 한번 최고위급 임원들이 소집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회의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을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인 채 차동민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차동민의 목소리는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편집증적인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한유진 그 계집애에게 우리의 내부 정보를 흘리고 내 등에 칼을 꽂을 기회만 엿보고 있는 쥐새끼 말이야. 누구지? 침묵.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말을 못하겠나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찾아내지. 그는 한 사람을 지목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2인자이자 20년간 그와 함께 회사를 키워온 박진수 부회장이었다. 박 부회장, 자네 요즘 들어 유독 말이 없더군. 혹시 캥기는 거라도 있는 건가, 내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해서 미리 줄이라도 갈아탄 건가.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박 부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경악과 모욕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시끄러워. 내 앞에서는 모두가 충신인 척하지. 차동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증거도 없이 단지 자신의 의심만으로 20년 지기 동지를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공포를 통해 조직을 다스리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충성심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였다. 다른 임원들은 박 부회장의 모습을 보며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견고했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안가 안지하에서 한유진과 권태하는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NIS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베리타스 캐피탈 내부의 살얼음 같은 분위기가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무너지는 벽을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방역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전쟁을 설계하고 지배할 차례였다. 그녀의 새로운 전략은 심리전이었다. 박진수 부회장과 전략기획본부의 최민규 전무는 오랜 라이벌 관계입니다. 서로를 잠재적인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그녀는 태하의 사이버팀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 그들은 박 부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최 전무의 해외 비밀 계좌로 소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하게 조작된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최 전무가 아닌 차동민의 직속 감찰팀장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차동민은 이 정보를 보고 박 부회장이 최 전무와 손을 잡고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고 의심하게 될 겁니다. 둘 사이에 오랜 경쟁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가짜 증거를 진짜라고 믿어버리겠죠. 그들의 두 번째 심리전은 언론을 이용한 것이었다. 태하는 차동민의 돈이 닿지 않는 정의감 넘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소스를 흘렸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한 고위 임원이 검찰과 비밀리에 접촉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 그는 차동민 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넘기는 조건으로 플리바겐 형량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기사에는 특정인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위 임원이 누구인지를 놓고 베리타스 캐피탈 내부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유진과 태아가 뿌린 의심의 씨앗은 맹독성 식물처럼 빠르게 자라나 차동민의 왕국을 내부에서부터 질식시키기 시작했다. 며칠 뒤 차동민의 집무실에서 다시 한번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감찰팀장이 보고한 박진수 부회장과 최민규 전무의 비밀거래 내역 보고서와 고위 임원의 배신을 다룬 인터넷 기사가 들려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그는 박 부회장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했다. 20년간 함께한 동업자는 한순간에 내쳐졌다. 그는 남은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서로의 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때 철통 같았던 팀워크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물어뜯는 악의 다툼만이 남았다. 충신들은 떠나거나 살아남기 위해 거짓 충성을 맹세했다. 차동민의 요새는 이제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민규 전무. 그는 박 부회장이 숙청당하는 것을 보며 가장 기뻐해야 할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오늘은 박 부회장이지만 내일은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차동민의 광기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배로 갈아탈 것인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는 악인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살아남고 싶었다. 깊은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보안 회선을 이용해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한 양심적인 검사였다. 그는 그 검사가 차동민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짧았다. 나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내부자입니다. 차동민 회장의 죄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미쳐버린 왕의 곁에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적에게 투항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편이 나았다. 차동민의 견고했던 요새의 성벽에서 마침내 첫 번째 돌멩이가 스스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곧 거대한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이 될 터였다. 최민규 전무가 보낸 익명의 이메일은 권태하의 NIS 팀에 의해 즉시 포착되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견한 작은 구명보트와도 같았다. 팀은 즉시 발신지를 역추적하여 그가 베리타스 캐피탈의 심장부에서 보낸 메시지임을 확인했다. 내부자가 스스로 투항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태아는 안가 안자에서 이 소식을 유진에게 전했다. 드디어 차동민의 견고했던 성벽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민규 전무, 그럴 줄 알았어요.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차동민과 같은 과의 인간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는 생존 본능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차동민이 미쳐 날뛰는 지금, 그는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최 전무의 등장은 그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제 그들은 방어와 교란을 넘어 왕의 목을 직접 겨눌 수 있는 결정적인 작전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날은 그들이 안개서 보내는 7번째 날. 마지막 밤이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먼 우주의 별들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내일이면 그들은 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 괴물이 기다리는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다.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는 내일 실행할 최종 작전 계획이 복잡한 다이어그램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유진이 직접 설계하고 태아가 다듬고 최 전무라는 변수가 더해져 완성된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작전명은 이카루스, 스스로를 태양이라 믿는 차동민을 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지난 엿새 동안 그들은 오직 작전과 생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서로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침묵을 깬 것은 태아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유진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물었다. 평범한 비서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을. 유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다. 7번의 밤낮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후회했다면
첫날 밤에 당신의 손을 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태아 씨는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죠? 최고의 모델로. 얼마든지 편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태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이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쳤다. 7년 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NIS 요원이었죠. 그는 베리타스 캐피탈 같은 금융범죄 조직을 수사하다가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작전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동민 같은 인간들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함께 묻어났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동료를, 그리고 저 괴물들 때문에 희생당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고. 내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모델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저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었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정의를 위해 복수를 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양심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선택했다. 시작은 달랐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같았다. 내일 작전은 위험합니다. 태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해요. 내가 항상 곁에 있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 손으로 끝내야만 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훈련과 작전 계획이라는 명분 아래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통해 흘러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전우애가 아니었다. 함께 지옥을 건너온 두 영혼 사이의 깊은 교감이었다. 태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옵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면, 태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끝나면요, 함께 저녁이라도 먹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식당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그것은 어설픈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도 두 사람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유진의 입가의 엿새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요. 약속,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읽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7번째 밤이 끝나고 8번째 날에 아침이 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문 앞에 섰다. 유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태아는 작전 요원의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귀에 초소형 통신 장치를 달아주고 옷깃에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를 달아주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태아가 비장하게 말했다. 유진은 그를 돌아보며 이제는 완벽하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7일 전에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손잡이를 잡고 열었다. 문 밖의 복도는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일 듯 고요하고 환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마주보고는 말없이 함께 문 밖으로 나섰다. 성역에서의 마지막 밤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폭풍의 눈이 되어 괴물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작전명 이카루스가 시작되는 날의 아침. 서울은 눈부시게 맑았다. 베리타스 캐피탈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행사가 열리는 특급 호텔은 이른 시간부터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북적였다. 정재계 거물들, 언론사 사주들, 화려한 셀러브리티들. 그들은 모두 태양처럼 군림하는 차동민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행사장 내부는 그의 부하 권력을 과시하는 장식들로 가득했고, 사방에는 그의 사설 경호원들과 부패 경찰들이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었다. 차동민은 연 회장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었다. 한유진이라는 작은 소동은 곧 정리될 것이고, 그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질 터였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다. 한유진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색 유니폼에 웅크리고 있던 비서가 아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려져 있던 우아한 라인을 드러냈고, 짙은 화장은 그녀의 부드러운 인상을 지우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부여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 눈빛은 연 회장 안에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령이 아니라 여왕의 등장이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차동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경악을 지나 걷잡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마침내 잔인한 희열로 바뀌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온 먹잇감. 그는 오늘 밤 이 버릇없는 계집애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리라 결심했다. 전 구역을 봉쇄해 전현이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연 회장의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들이 유진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차동민이 그녀를 잡기 위해 모든 신경을 행사장 내부에 집중시킨 바로 그 시각, 권태아와 그의 NIS 정예팀은 베리타스 캐피탈 본사 빌딩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최민규 전무가 내부에서 무력화시킨 보안 시스템 덕분에 그들은 유령처럼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44층 차동민의 개인 집무실, 즉 제국의 심장이었다. 모든 병력이 호텔로 집중되었습니다. 본사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태아와 그의 팀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남은 모든 보안 장치를 해제하며 신속하게 위로 향했다. 다시 호텔 연 회장. 차동민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마침내 유진의 앞에 섰다. 그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꼴이 볼만하군. 도망치다 지쳐서 주인에게 돌아온 개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화려한 무대에서 죽고 싶어 환장한 불나방인가. 그의 조롱에도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통신기에서는 태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1분 남았다. 시간을 더 끌어줘. 당신이 만든 무대이니 마지막 춤은 주인공인 당신이 춰야 하지 않겠어요. 회장님 유진이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차동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년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좋다. 내년에 그 잘난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기회를 주지. 30초. 서버실에 진입했다. 유진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백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스위치가 들어있었다. 유언이라. 당신이야말로 유언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차동민 씨, 당신의 그 견고한 요새가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시스템 때문에 무너질 테니까요. 뭐라고
차동민이 그녀의 알 수 없는 말에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태하의 목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지금이야. 유진은 클러치백 안에 있던 평범한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장치의 화면을 터치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것이 변했다. 차동민의 화려한 업적을 선전하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과 연 회장 곳곳에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치직 소리를 내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한유진이 목숨 걸고 빼내온 바로 그 판도라의 파일이 떠올랐다. 차동민의 검은 장부, 그의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음성 녹음 파일, 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얼굴들, 변조된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그의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시작했다. 영상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로고와 함께 이 영상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중앙 서버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차동민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차동민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 반대파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 이진우 이사를 압박해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황까지 그의 모든 것이 그가 직접 초대한 수백 명의 손님들과 전 세계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꺼, 당장 저걸 꺼. 차동민이 경호원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방송은 그의 손을 떠나 있었다. 권태하의 팀이 그의 중앙 서버를 장악했고 그가 자랑하던 최첨단 시스템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교수대가 되어 있었다. 완벽한 디지털 방식의 처형이었다. 차동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한유진의 얼굴이 비춰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을 통해 흘러나왔다. 악마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의 오만함,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발가벗겨진 악마일 뿐이었다. 연 회장의 시간은 멈췄다.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폭로의 목소리만이 현실이었다. 수백 명의 눈이 경악과 경멸, 그리고 희미한 공포를 담아 한 사람, 차동민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의 성이 그가 벌레처럼 여기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차동민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대한 음성 앞에 무력하게 흩어졌다. 그의 경호원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패 경찰들은 슬그머니 군중 속으로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고 쥐들은 가장 먼저 달아나고 있었다. 그는 덫에 걸렸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형 집행장의 조명처럼 그의 얼굴 위로 터져 내렸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침착하고 고요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유진. 그의 마지막 남은 짐승 같은 본능이 꿈틀거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그 년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식기와 유리잔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는 깨진 와인병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쥐고 순식간에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다들 비켜,
비키지 않으면 인연의 목을 그어버리겠다. 그는 유진의 목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들이대고 그녀를 인질로 삼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길을 텄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한 마리 짐승이었다. 헬기. 옥상으로 헬기를 불러 당장 그는 자신의 마지막 탈출로인 옥상 헬기장으로 향하기 위해 유진을 방패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의 귀에 꽂힌 통신기에서 권태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 씨, 침착해요. 내가 가고 있어. 절대 그를 자극하지 마요. 유진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 7일간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인질이 아니었다. 차동민은 그녀를 끌고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좁은 계단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밤의 찬바람이 그들을 덮쳤다. 거대한 빌딩의 옥상은 도시의 불빛과 바람 소리로 가득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왔어. 내 헬기가 왔다고. 차동민은 광적으로 웃었다. 끝까지 날 배신하지 않는 건 돈밖에 없지. 하지만 그의 웃음은 그리 길지 않았다. 헬기장 반대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권태하였다. 거기까지다. 차동민, 태하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권태하? 모델인 줄 알았더니 국가의 개였나? 차동민은 그를 비웃었다. 좋아. 내년의 목숨과 2년의 목숨을 바꿀 텐가 덤벼봐. 그는 유진의 목에 유리 조각을 더욱 바짝 갖다 댔다. 유진의 하얀 목 위로 붉은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태아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멈춰 섰다. 이것은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심리와 의지의 싸움이었다. 끝났어. 차동민, 당신의 돈도, 당신의 부하들도 모두 당신을 버렸어. 당신이 투항하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낸 최민규 전무 말이야. 뭐라고? 태아는 일부러 최 전무의 이름을 언급했다. 마지막 남은 믿음의 끈마저 끊어버리기 위해서였다. 차동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다. 평생 관계에 중독되어 살아왔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면서. 하지만 봐. 마지막 순간에 당신 곁에 남은 건 아무도 없어. 당신은 완벽한 실패자야. 태아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심리적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강한 바람을 일으켰다. 차동민은 헬기와 태아를 번갈아 보며 잠시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그의 구두신은 발등을 하이힐 굽으로 강하게 내리찍었다. 차동민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잠시 유진을 잡은 손의 힘을 푸는 순간 유진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배운 대로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완벽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유진이 만들어낸 그 찰나의 빈틈, 권태하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차동민이 자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태아는 그의 손목을 꺾어 유리 조각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그의 몸을 제압해 차가운 옥상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헬리콥터는 상황이 끝났음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기술을 돌려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동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개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광기와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한 시대의 제왕은 그렇게 자신이 세운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몰락했다. 잠시 후 무장한 NIS 요원들과 경찰들이 옥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쓰러진 차동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소란의 한가운데 권태하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끝났습니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유진은 모든 긴장이 풀리며 그의 품에 쓰러지듯 기댔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지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마지막 도박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차동민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했다. 그가 체포되는 장면과 베리타스 캐피탈의 비리가 담긴 영상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극적인 몰락이었다. 이어진 검찰 수사는 거대한 고구마 줄기처럼 차동민과 연결된 모든 부패의 뿌리를 뽑아냈다. 그가 작성한 판도라의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수많은 정관계 인사와 법조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정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몇 달 뒤 차동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생존을 위해 검찰에 협조했던 최민규 전무 등은 감형을 받았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베리타스 캐피탈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그 자산은 공중분해되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이었던 한유진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유령 비서, 악마를 심판한 영웅이라 칭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기사화했다. 한때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가장 먼저 어머니가 있는 NIS의 안전의료시설로 향했다. 하얀 병실의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치매는 여전히 현재와 과거를 혼동하게 했지만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지는 않았다. 엄마, 나왔어. 유진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왔구나.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머니는 지난 며칠간 벌어진 지옥 같은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유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었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며칠 뒤 유진은 국가정보원장실에 서 있었다. NIS 원장은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정식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한유진 씨의 능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비범한 기억력과 분석력은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금융범죄 분석을 전담하는 특별 분석 요원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상에 설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권태하와 약속했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런웨이를 벗어난 태아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유진 역시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요원과 증인이 아닌 평범한 두 남녀였다. 축하합니다. 한유진 분석가님. 태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은 어색하네요. 유진도 수줍게 웃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아 씨가 없었다면 전 아마, 아니요. 태아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없었어도 당신은 해냈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그 어떤 요원보다도 강인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한 일은 그저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약간 부축해 준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간의 시간을 추억했다. 지옥 같았던 첫날 밤.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짜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의 등을 맡기고 마지막 결전에 나섰던 그 순간까지. 그 시간들은 두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어주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가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이 부서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니까요. 정의는 때로 파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아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만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유진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을 때 서울의 밤거리에는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죠.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될 테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태아가 미소 지었다. 어쩌면 다음 작전에서는 당신이 내 팀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농담에 유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엮여 있었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왔고 이제 함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작은 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